안녕하세요.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월간 세금박사 17년 2월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의 세무일정은 10일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월분에 대해서 지급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도 신고 납부하는데 해당 법인의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그리고 말일까지 31일까지는 12월 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세무 일정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은 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201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도 함께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가 환급받기로 결정하였다면은 1, 2월분 지급분 원천세와 함께 연말정산분은 표시해 가지고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음,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관련해서 결산 준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명의의 통장 전체에 대해서는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결산 준비 서류를 회계사무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출납장을 작성했다면 그 자료도 보내주시고 혹시 어음 발행 관리 대장이 있다면 그것도 카피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재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 받을 채권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12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등 지급할 채무에 대해서도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재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내역은 이건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재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있으시면 제출하시고, 혹시 특히 주주명부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주주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2016년 1년 동안 은행에서 받은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6년도에 혹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 누락분이 있으면 찾아서 챙겨서 보내주시고, 없다 그래도 지출 내역,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표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경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부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동안, 그러니까 3월 31일이면 4월 말일까지 1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분납이 안되고
지방소득세도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분납이 제외됩니다. 1천 초과분은 분납 가능, 2천 초과시는 2분의 1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년 내 결혼하면 세금 50%를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확대했다 이런 테마로 보겠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9년도까지 혹시 결혼하면은 50만원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그게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시 결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혼인세액공제, 조금 전에 근로자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1인당 50만원 세액 감면해 주는데 종합소득금액으로 5,5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결혼하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청년고용증대 세제도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향상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돼서 공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해줬으나 50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립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율도 인상시켰습니다. 2017년도까지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1% 인상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2%를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피하려고 주소지, 명의분산에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무소득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1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않으려고 원래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든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주택을 이렇게 돌려놓고 본인이 1주택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려놨다고 하더라도 1세대 개념에서 1세대란 배우자와 동거 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1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돌려놨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2주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 앞으로 만약에 명의를 돌려놨다 그런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자녀는 부모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앞으로 명의를 돌려놨다고 해도 그게 1세대 개념이 돼서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가 30세 이하의 자녀라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정도의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분리세대인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가 있어서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에 소득이 있는 자녀 주소지로 이제 부모가 옮겨놓는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가지고 생계를 사실상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양도할 때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다운계약서, 뭐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비과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원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더든지 비과세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은 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도 추후에 그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를 중과해서 과태료를 냅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면은 당초 납부할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부과받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위가 가담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 기타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서 40%의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분의 3씩 1년에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다. 그러면은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관여됐다. 그러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기 때문에 미발행하는 경우에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여서 상대편 업체가 자료상으로 나중에 판명돼 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라든지 아니면은 법인의 원가에서 부인돼서 상당한 세금 부담을 경험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물품 대금 송금하기 전에 꼭 이렇게 6가지 사항을 확인해서 추후에 그런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선의를 입증함으로 인해서 가산세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대금 결제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 상대방의 예금 통장 사본, 예금 계좌 번호를 받아야 되는 예금 통장 사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한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당 사업자 유형이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폐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이런 걸 구분해서 일반 과세자이고 계속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되고 수표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2016년 기소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입니다. 1번 보시면은 정규증빙 미수치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한 송금 부인이 있습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가공원가를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원가가 송금 불산입되고 돈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상해처분돼서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공원가 계상은 안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했다. 이런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 가족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송금 불산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법인세 추징되고
또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돼서 소득세도 추가로 추징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경우에도 상품권을 매입해 가지고 뭐 그걸 복리후생비라든지 아니면 접대비 처리를 하는데 해당 그 상품권에 대한 비용 처리한 부분은 송금 불산입 처리되고 돈 금액만큼 대표자 상해 처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품권을 실제 그 제3자에게 접대 목적으로 지출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접대비로 처리되고 기속자에게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22% 원천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 주주 이런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당연히 실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하고 해당 대표자나 주주에게 상여나 배당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 거래에 대한 송금부의 당연히 자료상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해당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해 처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가공원가를 계상한다. 가공원가 계상하면은 전부 송금 불산입되고 기속자를 밝혀서 그 사람에게 상해 처분하는데 가공원가는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해서 송금 부인한다. 대여금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해당 그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 산입해 가지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그 상당액만큼 이자 상당액만큼 기속자에게 상여 등 소득 처분해서 소득세도 추징하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입해서 기타 사유출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로 이자 입금 그 다음에 지급이자 불산입 지급이자 송금 부인은 게 두 번 되는 거죠 거의. 그 다음에 상여 처분되었고 소득세 또 부과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세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금은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발생한 인정이자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에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하고 그 다음에 기속자에게 결국은 통째로 상해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특수관계자가 하는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특수관계자하고는 제3자하고 거래한 가액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액만큼 부당행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법인에게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고 그 특수관계자에게 되는 소득 처분에 의해서 상여 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시면은 항공기라든지 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해서 항공기 마일리지가 쌓였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는 법인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상여로 이렇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급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은 이 상여 부분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규정외에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되고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봐서 추가로 퇴직금을 이제 초과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여로 봐가지고 소득세를 또 추징합니다. 동규정은 이제 임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하죠.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경우에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10% 추가과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특허권 등 취득 대여 양도 관련 입금 산입. 당연히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아서 무형자산 상각기간 동안 상각을 하면 되고, 대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순자산 증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이익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양도도 마찬가지로 양도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양도하고 그 금액을 대표자가 막 가져갔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고 동 그 양도 금액 전체에 대해서 대표자 상해처분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업무무관 가지입금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송금 불산입이 있습니다. 채무 보증을 서가지고 그 보증 원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못하면은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제된 채권에 대해서 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은 대손을 처리할 수 있냐? 대손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손 처리 및 대손 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한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그렇죠.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한 대손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 가지입금도 대손 처리 못하고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도 대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14번째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신고라든지 경정결정을 받아가지고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그 누적관리를 잘해야지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할 때 정기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적절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인세 3월 법인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해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출 항목은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 세액연수가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액이라든지 수입이자가 누락 없이 잘 장부에 계상됐는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할부 판매라든지 위탁 매출, 장기 도급 계약 등 이런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수입 시기가 혹시 2016년도에 도래한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수익금액 계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처로 받은 판매 장려금이 있으면은 당연히 수입으로 입금 산입해 줘야 되고, 혹시 그 외화거래에 대해서 외화 환산 평가를 한다고 했는 경우에는 3년간 연속 적용해야 되며 기말 현재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적정하게 평가해서 장부에 반영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당의 법인이 원가법을 선택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화 환산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비용입니다.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 학자금의 경우에는 주주 임원인 주주 및 임원은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분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분, 차입금이나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누락액이 있는가 봐야 되고, 고정자산을 처분한 특히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연수를 교부해야 됩니다. 다음 기타 2016년 중에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변동사항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 시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에 저특법상 감면이라든지 세액공제 관리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문입니다. 주택을 예를 들어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어 가지고 추후에 종부세 과세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소득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동주택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해서 혹시 매매 사례 가격이 있다면은 그걸 시가로 이제 인정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증여세 이제 과세하는 대상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부동산에 채무가 근저당 채무라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 등 이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해 간다면은 부담부 증여가 돼 가지고 그 채무 상당액, 해당 부동산에서 채무 상당액만큼은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이게 취득가격을 빼주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6%부터 40%까지 이렇게 6단계로만 나눠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좀 유리한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를 만약 했다. 그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연히 특수관계의 양도의 경우 양도로 하는 경우에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방법보다 훨씬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10%에서 30%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로 볼 수 있는 법은 일단 양도자가 양도하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용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자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출처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부채로 취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입증이 쉽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채를 안고 이렇게 부채가 됐다 그러면 부채 사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료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보험기관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기관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는 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면세니까. 면세. 오늘은 월간 세금 박사 17년 2월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